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좋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 영린을 세 개를 건드리는 거예요. 영린을 세 개. 예. 예. 생명, 생명. 그다음 교육, 네. 그다음 사회적 안전망 해체입니다. 과연 그런 정권이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리시고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건 호소드리는 건데 네. 이 권력의 최고 책임자는 그만큼 어깨가 무거운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숙일 수 있어야지 그 자격이 있는 것이지 오만과 오기로만 일관해서는 절대 사태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의사들 편 들어서 의사들이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의사 출신이지만 지금 현장을 떠난 의사보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이 계속 진료를 잘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게 국가의 책임이에요. 근데 다 지치고 미래가 안 보이고 내년에도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게 돼 있어요. 저번에 고대 안암병원에 가서 권영센터장님 하시는 말씀이 난파선에 타고 있는 선원 같은 심정이라고 그랬어요. 배는 난파돼서 좀 가라앉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든 거기서 뭘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난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도 거기서 산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다 듣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해결 못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안 한다면 그 책임은 정말 역사에 씻지 못할 죄를 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선생님도 나오셨으니까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 가산한다. 그리고 그 경증 환자들이 오면은 진료비를 자기 부담금을 90% 지금 현행 60%인데 이거 90%로 올리겠다. 이렇게 본인 부담금을 늘리고 그다음에 응급실의 전문의들의 진찰료를 올리는 방식으로의 해법. 요거는 대안이 되겠습니까? 전혀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기 선생님 설명하실 텐데 이거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황당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뭐 재활의학과 의사니까 응급실 상황을 뭐 병원에서 저희가 인턴 내지던트 돌 때까지만 알지만 응급실이라는 곳이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산을 한다고 해서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차피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이나 뭐 신경외과, 흉부외과가 수익성이 없어서 그동안 의사를 그렇게 고용을 안 해서 대형 병원에서 계속 문제가 있었던 곳 아니겠습니까? 수익성이 있는데 왜 흉부외과 전문의를 스텝을 더 늘리면 되고 신경외과 늘리면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응급실도 마찬가지인데 250%를 준다고 해서 사람을 더 어디서 끌어오겠습니까? 당직이사를.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 부담금 90%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정부가 정말 나쁜 정부라는 것이 응급실 과밀화의 원인이 국민이라고 지금 지칭을 한 겁니다. 그렇죠. 당신들이 경증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많이 오는 거니까 알아서 경증인 것 같으면 오지 마. 돈을 우리가 많이 내게 하겠어. 이거는 건강보험의 원칙하고도 맞지 않고 국가보건제도의 원칙하고도 맞지 않고 응급의료랑은 특히나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이게 피부미용도 아니고 이렇게 선택적 의료가 아닙니다. 이게 도수치료가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정부 관료들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의사 증언의 원래 숨은 배경은 의사 숫자를 늘려서 가격을 다운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 달에 1,800억씩 쏟아붓고 있고 그다음에 이 250% 인상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걸 해주고 있어요. 과감한 퍼주기를 해주고 있죠. 필수의료 개혁안에도 보면 20조를 앞으로 퍼붓는다 그럽니다. 그게 근데 좋은 방향으로 그 돈을 써서 잘 됐으면 모르는데 과거에 공공병원 하나 짓는데 400억, 500억 들어간다 그랬을 때 정부 재정 낭비라고 안 했던 기재부 출신들 관료예요. 근데 여기에 돈 퍼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큰 문제는 제가 자꾸 의료 역량 민영화 얘기 드리는 이유가 결국 패스트트랙 만들어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90% 자기 부담 내더라도 갈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돈에 맞아서 나는 경증인가 보다 생각하고 집에 있어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의료입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이렇게 하려고 설계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보편적인 진료를 다 받을 수 있게 전 국민 대상으로 강제 가입시키고 돈을 거둔 상태잖아요.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해줘야죠. 이거는 굉장히 의료 민영화 단초를 여는 아주 나쁜 정책이에요. 사실 그 급여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료가 뭐 나는 1년에 병원 한 번도 안 가. 뭐 이런 사람들도 보험료는
다 내고 많이 냅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또 많이 연계를 해서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건강보험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게 차별 없이 대통령도 그 얘기 했더라고요.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이렇게 되면 차별이 생기는 거죠. 아니, 당장 90%의 자기 부담금을 내고 갈 수 있는 사람과 90%의 자기 부담금이 내면은 못 가. 이런 선택을 하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역으로 살리겠다는 게 건강 형평성을 유지하자고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응급실 가는 것조차 차별을 받고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건강보험이 필요한 의료입니까? 아니 그리고 내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뭐 알 수 없는 건데. 아니 너무 피가 철철 나도 경증일 수 있고요. 피가 하나도 안 나도 중증일 수 있는 겁니다. 전화를 걸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난 그 진짜 실소를 그만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건의료 정책의 지금 총사령관 사령탑에 있는 건데 이분들부터 먼저 정리해라라는 게 어떤 그 국민들의 요구, 정치권의 요구인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일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가 하나 나오기를 한동훈 대표가 여야 정의 이렇게 4개 대표가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고 좀 대화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또 하셨죠. 원래 했던 제안 내용이고요. 의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사실 시민사회도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체를 국회에 구성하자는 게 민주당의 오랜 입장이죠. 인력 정책을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서 이번 위기를 넘겨야 그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 그런 조직이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이 사태의 본질, 이 사태가 일어난 배후 원인 그것까지 같이 조사하는 기능을 발휘해서 반드시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단체까지 포괄해서 함께 하자 이러면 또 정부 여당이 안 받는 거 아닐까요? 아니 저는 강청희 선생님 말씀이 사실상 합리적이고 온당한 말씀인데 이런 테이블을 근데 사실 시민사회에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도 시민사회라는 명분으로 정부 각종 위원회에 친정부 시민사회 단체들을 막 지금 다 교체해서 집어넣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어떤 끼워넣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게 추계위원회도 사실 안 만들었었다는 거고 연구 영역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2,000명을 하기로 했으면 2,000명 연구 영역을 작년에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지금 데이터가 없는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걸 했던 것에 대해서 먼저 밝혀져야 시민사회의 명분도 있고 참여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를 지금 들러리식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사회에 들어오라고 하면 사실 이거 뒷수습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의정 협의체 긍정적이고 의대 정원 합리적 안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입장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동일한 입장입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실 시점은 4월 1일이었습니다. 만우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담화 하신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타협적인 안, 개방적인 안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2,000명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무슨 다 이게 받아 쓰신 건데. 근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본인은 열려 있다.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한 안을 만들어 오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만한 이야기인 게 의료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지만 지금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 거는 전공의들이고요.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다음에 그런 지금까지 저임금 고통에 대한 보상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의료 체계 이런 것들이 지금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집단적으로 이탈을 한 건데 이게 각자 이해관계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정심이나 이런 곳에서도 중소병원장들 중에 상당수는 엄청나게 3,000명씩도 늘리자고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 입장이 다른데 이야기는 너희 입장 다른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단일화만 만들라는 거는 단일화는 못 만들지. 우리는 갈 길 가겠다. 이야기라서
정말 나쁜 정부입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뭐 역사에 의사를 증언했던 정부로 이름을 남기는 걸로 국민들은 다 죽고 이렇게 가겠다는 걸로 저는 읽힙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데 동의하고요. 저 원래 나왔던 이야기고 네. 지금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정부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네. 지금 통일해서 갖고 와라. 통일해서 갖고 올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통일안을 만들 책임은 정부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료계도 책임을 미루는 거거든요. 그럼 너무나 보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참모들부터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런 멘트를 어떻게 국민 앞에 내놓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자,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오는 날인데요. 대통령 지지율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추석 이후 되면 더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긍정평가 23% 지난주와 같습니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습니다. 67%로 올랐습니다. 긍정 23 전주와 동일하고요. 부정 67 전주에 비해서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정평가 요인 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플러스 9% 돼서 17%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경제, 민생, 물가가 1위를 석권했었는데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가 17%로 제일 위로 올라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급실 의료 대란이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좀 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앞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의료 민영화, 영리화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어요. 지금 이 정부는 공영방송도 그렇고 YTN 벌써 그렇게 유진이라는 회사에 넘겨버렸고요. 우리 가장 국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건강보험마저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이대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모니터를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네. 이미 정책 발표 나온 내용들을 보면 네. 문제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주체. 그게 공적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사보험 시장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넘겨주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어 왔죠. 네. 지금도 역시 데이터 관리를 법을 통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건강보험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자꾸 터놓고 있거든요. 그건 뭐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할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급격히 지금 진행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의사들을 많이 뽑아서 인건비를 싸게 한 다음에 영리병원 만들어서 활용하겠다, 사무장병원 허용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무슨 인권위원장인가 청문회 과정에서 안창호 고려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죠. 법으로 이미 못하게 된 건 무슨 고려를 합니까? 나는 그런 사고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인력이 이제 과연 유출이 되는데 의료 인력들이 우수한 의료 인력은 우리 국내 상황이 너무 싫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려고 그럴 것이고 그러면 나가는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또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안보 문제도 생기고 외교 문제도 생기고 국방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이 되고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무작정 추진하다 보니까 당장 내년에 군의관 공백이 생기죠. 그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건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준전시 상상 아니에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군의관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나라예요. 그 인력 어디서 뽑을 겁니까? 그러네요. 그다음에 제대 안 시킬 겁니까? 3년 지난 사람. 이거 저는 문제가 도미노처럼 계속 파급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길 것이고 어저께 특히 우리 존경하는 이뇨한 교수님 이뇨한 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이뇨한 의원 말합니다. 감사. 이야 이거 웃을 문제가 아닌데 좀 자꾸 웃음이 나오는 게 의사들 사이에 뭐 부탁할 수 있다고 봐요.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여당의 의료개혁특위위원장이잖아요. 더 그러면 윤리적인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국회의원은 빠져 있다 그래도 이 상황 자체에 청탁 받은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교수님은. 왜냐하면 사학 교수건 공무원이건 문제가 되고
반드시 이거 문책은 필요한데 예.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예. 이런 도덕 불감증을 가진 여당과 정부가 네.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 대통령 이하 전 국무위원들 네. 진료 기록 공개해야 됩니다. 국무위원 네. 예, 진료 그다음에 기록. 이거 빅5 응급 수술 받은 사람들 예. 중에 예. 기존 진료가 없었던 사람들 예. 다 명단 받아서 조사해 봐야 돼요. 예. 특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예. 정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접근성에 제한을 받고 관료나 의사나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의료 접근성에 대해서 특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국민 앞에 반드시 그 밝히고 심판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사건이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준환 선생님은 워낙 잘 알고 네. 또 좋아하지만 예. 그래도 이 문제는 정말 잘못됐다. 예. 사과가 더 진솔했어야 된다. 예. 이미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탁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고통받는 순간에 이런 부탁을 한 게 노출이 돼서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네. 집도인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아는 사이니까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정영주 선생님. 그냥 뭐 그거는 상투적인 해결 방안인데 지금 상황이 네. 이런 의료 대란이 아니라면 뭐 네. 그 정도 이야기하고 가실 수 있는 거지만 예.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나 아까 강청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 자체가 지금 너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형 병원들은 초진 환자를 거의 보질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는 사람 통해서 지금 뭔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지금 다 배제되고 있는데 예.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에- 그렇죠. 특혜로 그거는 명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법의 예. 사과나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저도 보고요. 그 중국 같은데 제가 살다 왔는데 임산부들도 그 앞 너무 환자들이 많으니까 자기 앞에서 3번 혹은 앞 순서로 가기 위해서 네. 새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와중에도 또 로비를 해요. 네. 그래서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땡겨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에? 그리고 특혜가 있으면 빨리 수술 날짜 잡을 수 있고 아는 사람 있으면 병원 빨리 가는데 그거 아니고 순번대로 대기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너도 나도 이 사재기 심리 비슷하게 이렇게 발동돼. 야, 병원에 누구 있는지 알아봐. 뭐 이렇게 되면서 혼돈의 아노미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예. 좀 들고요. 그 시간이 다 정영주 선생님께 좀 미국식 의료 민영화 방안을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확하게는 이제 위기는 기회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료 대란이 발생했지만 네. 뭐 민영보험사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진료 뭐 앱 이런 왜냐하면 비대면 진료 지금 전면 허용한 상태입니다. 의료 대란 때문에. 예. 이런 이제 개발자들이나 투자자들은 지금 이 기회에 예. 전형적인 재난 자본주의인데 재난이 발생했으니까 난 여기서 돈 벌겠다. 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제시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예. 의료개혁 제1차 실행 방안에 보게 되면 놀라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네. 제일 놀라운 내용은 사실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민영보험이 앞으로는 의료기관과 계약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민영보험은 보충형 보험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민영보험하고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실제 부담 금액을 보험회사가 환자에게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게 실손보험인데 그렇죠. 그 부분을 아예 민영보험이 의료기관과 행위나 이런 것들은 가격 그다음에 이게 심사 이런 걸 해서 직접 돈을 주겠다. 이게 직불제라고 보통 말하는 건데요. 예. 요거는 이제 건강보험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건강보험이 하고 있는 거랑 동일한 모델을 민영보험에게도 허가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버젓이 이 실행 방안에다가 담았습니다. 정부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러니까 그 이야. 생각을 했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깜짝 왜냐하면 놀랐습니다. 이야.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의료를 경제 한 주체로 보기 때문에 예. 의료 영역에 사업 확장성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돈 버는 것도 있지만 재벌이나 자본가들이 네. 이 의료 시장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네. 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도 이루어지고 대형화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관료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인데 예. 이번 정권에서는 특히 너무 두드러지게 그걸 실행을 했고요. 예. 그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걸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부분은 수용하더라도 예. 전혀 의료의 근간을 체계를 무너뜨리는 예. 또 건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정도의 시도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하고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막아야지 예. 이런 내용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몰랐습니다. 네. 저도 몰랐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사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의료 공공성을 상당히 확보해 놓고 이거 우리 자랑이었거든요. 예, 국민들이 정말 대한민국은 건강보험 하나는 정말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내가 예방적 차원에서 그리고 혹여라도 아파서 중증 질환에 걸리더라도 건강보험 하나로 다 돼.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무너지고 뭐 앞다퉈서 민간보험, 민영보험 가입하지 않고 실손보험 없으면 이거 큰일 나겠네라는 세상으로 가면 이거는 기업들만 그렇죠. 돈 벌어주고 말씀하신 대로 재난자본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만 더 드리면 네. 사실 이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자체가 이름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인데 사실 이게 지금 계약위원회로 지금 바뀌고 있고 의료계약위원회. 예. 예. 특히나 여기에서 뭐 지역의료나 공공의료 1차 의료 이야기는 다 빠져 있고 상급종합병원에 뭐 가산수가 주는 부분이나 뭐 이제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조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민영보험사 손보사랑 지금 생보사가 이 위원회에 소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협회가. 이게 무슨 국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들 다 비즈니스 하는 전부 다 사람들인데. 기업 이익에만 골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제 뭐 개인을 제가 뭐 지칭해서 하긴 그렇지만 노현웅 위원장께서는 원래 제약바이오 협회장이셨고 더 나가서는 원래 관료 출신이시고 예전에 이제 식약청장 출신이지만 그렇죠. 이게 맥락상 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을 때 청와대에 보건복지 비서관이었습니다. 노현웅 씨가. 근데 이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예. 바로 이야기한 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영보험을 활성화하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식으로 하겠다. 두 번째가 영리병원 허용하겠다. 이 두 가지를 해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는 광화문에 그 쇠고기 촛불, 네, 휘반대 네, 네. 촛불 때 그것 때문에 모였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그 의료민영화에 대한 그 어떤 이명박 정부의 주장 때문에 거기 나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 그때 6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그 담화를 하면서 의료민영화 없다, 건강보험 지킬 거다라고 하면서 다 철회된 겁니다. 근데 그 안을 짤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시 재등장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네.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네. 진짜 이건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금 이게 뭐 보통 따져 물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저희가 기획을 해서라도 말씀을 좀 여러 차례 나눠서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상황이 워낙 엄중해서 저희가 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리고 끝으로 선생님들께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다 되긴 했습니다. 네. 강청희 선생님부터. 국민 여러분들 걱정이 굉장히 크시겠죠. 근심도 많고 아프지 말자. 뭐 인사가 요새 바뀌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밥 먹었냐에서 어디 아픈데 없냐로 다 바뀐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이 저는 정치권에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이건 뛰어들어서 반드시 해결할 책임이 정당들에게 다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 권력자에 대한 책임 묻는 문제는 차후고 일단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그런 노력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 대구에 생겼을 때 누가 뛰어갔습니까? 다 의사들 자원에서 뛰어갔어요. 그다음에 평택 그 박예병원에서 저도 근무했었어요. 그 코로나 발생했을 때 의사들 돈 벌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다. 다 자기 안전을 다 버리고 그래도 환자 살리겠다고 뛰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굳이 범죄자로 돌리고 그걸 무슨 압수수색을 통해서 잡아넣겠다는 이야기하고 비대위도 구성 못하게 하고 노조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의사협회는 못하게 하는 이런 정부가 과연 의사들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국민들 여러분만큼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에 대해서 정말 좀 따뜻한 마음으로 같이 그분들이 고생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석 많은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의사들이 또 버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인적인 힘으로 버틸 텐데 이걸 버티고 난 다음이 더 문제예요. 응급실 무너지고 응급실을 커버하는 배후 진료가 무너지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늦춰서
문제가 생기는 알지 못하는 환자들은 본인이 알 수 없는 의료적인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빨리 사태가 수습되길 바라고 저도 당의 의료 대란 대책위 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해서 그런 노력을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영준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지금 강청희 선생님 말씀 다 동의하고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의료라는 게 이게 숫자나 데이터가 아니고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이제 진료실에서 의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이 어떻게 됐던 간에 아니면 이 의사 증언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던 간에 의사는 어쨌든 간에 환자한테 최선의 진료를 하고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거를 배워서 여기까지 와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너무 악마화하는 거는 그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요. 이거는 기계나 AI나 데이터 숫자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10년 넘게 수련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사실 필요한 사람들로 존경하면서 그동안 이 시스템을 어쨌든 간에 유지했던 건데 지금이라도 의료 정책은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할 수 있고 의사도 어떤 식으로 늘려야 될지 할 수 있지만 이제 의사를 너무 이렇게 악마화하고 의사 때리기를 하는 방식은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전공의들이 한 20-30년 동안 앞으로 또 한국에서 의료를 책임지고 현장에서 진료를 하고 저도 진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하듯이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무슨 기득권 지키는 뭐 거기에 뭐 화신처럼 카르텔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거는 옳지 않고요. 최대한 지금 빨리 정부가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아, 답답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2,000명이 왜 2,000명인지조차도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이제야 추계위원회 만들겠다 연구용역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국민들은 답답하고 현장의 의사들은 없고 여러분 아프지 마십시오. 다치지 마십시오. 네, 특히 연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걱정이 되고 댁내에 또 어린아이 혹은 또 노인분들 계신 분들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아, 건강하십시오. 예,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가 조만간 또 기획을 한번 해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네.